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명의 잔혹한 밤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발표한 지역구 경선 결과 친명계 원내 인사들과 맞붙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광원 전 원내대표와 윤영찬, 강병원 의원 등 비명계가 대거 탈락했습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았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결선에 올랐고, 강경파 친명계인 김의겸 의원은 군산 경선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에 패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피고발인 이재명, 한동훈입니다.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여야가 상대 당 대표를 서로 고발하는 등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서 사천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이재명 대표를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루 10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에만 10개의 SNS 글을 올려서 자당 후보 홍보와 정부 여당 비판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경선을 거쳤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썼다가 사과했습니다. 지민 비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에 올인하는 조국혁신당이 지민 비조, 즉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표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영입이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오늘 비례 선거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장기전 대비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1,20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투입키로 하는 등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12년 만의 전현직 대결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누가 당선되든 미국 역사상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내부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에 돌입하는 듯했던 이 민주당에 다시 한번 이 내홍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경선 결과가 어젯밤에 발표됐습니다. 4, 5, 6차 경선 결과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과 경쟁했던 이 비명계 의원들이 그야말로 무더기로 탈락한 건데요. 특히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광원 의원도 고배를 마셨고요. 앞서 하위 10% 평가를 통보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던 김한정, 윤영찬 의원도 이 감산 페널티를 넘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예상은 됐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비명계 참패, 친명계 압승,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젯밤 10시쯤 20개 지역구에 대한 이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현역 의원 중 무려 8명이 대거 탈락을 했고 그중 대부분이 비명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들을 이긴 사람은요, 또 공교롭게도 이 상당수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는데요. 먼저 경기 수원정에서는요, 이 현역인 비명계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인 박광원 의원이 친명계 후보인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패했고, 성남 중원에선 현역인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은평을에서는요, 이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이 원외 친명계 후보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그리고 서울 광진갑에선 이 비명계 전혜숙 의원이 역시 원외 친명계 후보인 이정현 전 JTBC 앵커에게 밀렸고요.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이 비명계 현역 김한정 의원이 친명계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경기 용인병에선 이 비명계 현역 정춘숙 의원이 원외 친명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친명끼리 맞붙어서 관심을 모았던 광주 광산갑에서는요, 이용빈 의원이 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해온 박균택 당대표 법률 특보에 패했는데, 이를 두고서 당 안팎에서는요, 이른바 찐명이 친명에게 승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청주 상당구에서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강일 전 상당지역 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그야말로 비명계에게는 아주 잔인한 밤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천 과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탈당한 친문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젯밤 경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선동 정치가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경선 투표 규정상 이재명 대표 강성층이 다수인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명 후보들에게 대거 쏠렸을 거란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했던 송갑석 의원은 결국에 친명 일색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는 흐름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이런 선동 정치 이게 지금 민주당을 아주 점령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의원들을 하위 평가에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넣고 그것이 아주 작동한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가 찐명 이라고 했었던 분들이 모두 이제 탈락한 결과거든요. 그다음에 커밍아웃을 했건 안 했던 간에 또 상당수 하위 20%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역시 또 탈락을 했고요. 저희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걸로 또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결국은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은 중도층 표심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어젯밤에 놀랄 일이 벌어졌다. 유능하고 좋은 의원들이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주인인 걸 경선에서 증명한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대표적 친명 강경파입니다. 김의겸 의원은요, 군산에서 지역구 현역인 비명계 신영대 의원에게 패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하위 10% 통보를 받고서 3인 경선에 몰렸던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일단 두 사람의 경우는 결선 투표에는 진출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앞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당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메시지를 주로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혔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전북 군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 지역 현역인 비명계 신영대 의원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되면서 경선 투표에서 감산을 적용받았지만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와의 3인 경선 끝에 정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선 투표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투표율이나 득표율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전략공관위 소속이자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친명계 김성환 의원은 당사자에겐 당연히 점수를 알려줄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어젯밤 경선 결과 역시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결이 비슷한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성환 의원과 박용진 의원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거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수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했겠습니다만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것만 얘기해 주던데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서 제가 가만 넘어온 건 분명하고요. 1차 투표 결과를 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한 뒤 2차 투표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거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당원당제도 없는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내 공천 갈등,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당장 탈당 등을 공언하고 나선 그런 의원은 없습니다. 한 예로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방금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낸 입장문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박 전 원내대표가 제가 하위 20%의 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탈락하고 난 뒤에 입장문에서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들은요, 이런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는 직전 원내대표인데 결국 이렇게 탈락이라는 그런 결과를 맞은 거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 그것이 가결됐을 당시에 박광원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를 맡았고요. 그것에 책임을 지고서 사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격한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까 저희가 방금 이제 녹취를 들렸던 김성환 의원이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의원들의 다면 평가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른바 그때 당시에 가결표를 불렀던 30여 명 의원들이 큰 불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을 나왔는데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박광원 원내대표의 20% 하위 평가도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탈락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건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기도의 첫 방문지로 양평군을 찾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걸 다시 꺼내든 겁니다. 내홍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이 경기도 양평을 찾아서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얽혀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 양평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최재관 지역위원장을 지지 방문했는데요. 또 이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권력이지 자기가 고스톱 쳐서 딴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맡긴 주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진 내 권력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어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먹으라 이런 겁니까? 아니 행패 부리는 것입니까? 왜 백지화를 하는 것입니까? 백지화를. 이재명 대표가 이 경기도 유세전의 첫 방문지로 양평을 택한 것을 두고서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부각해 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는데 화력을 쏟겠다 이제 이런 구상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후에는 경기 이천 SK 하이닉스를 찾아서 이 반도체 관련 간담회도 열 계획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민주당의 반도체 관련 총선 공약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에는요, 서울 양천 갑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 친문계 황희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밖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한편 안으로는 이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해석 나왔습니다. 네, 황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지내고 그래서 친문계 인사로 꼽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황희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거듭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다. 결국에 하나로 뭉쳐서 승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공천 과정을 지휘해보니까 좀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나를 원망하고 너무 힘들었다.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직접 이재명 대표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는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 SNS에 무려 10건의 글을 올리면서 정부 여당을 그야말로 난타했습니다. 특히 이 공천 관련 언론 보도의 편파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엉터리로 지적을 하고 언론은 이를 가짜뉴스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이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요, 이 대표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발언의 빈도 그리고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공천은 마무리 짓고 본선에 돌입하면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 정권 심판론 쪽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연일 이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공천 갈등으로 이탈했던 지지층들에게 이제 본선에 돌입했다 이런 이제 신호탄을 던져서 결집을 시키고 또 공천 논란 대신에 정권 심판론으로 이 여론의 프레임을 전환하겠다라는 의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요,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다. 전국을 누비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젯밤 민주당의 경선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명계가 고전은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됐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고요. 공교롭게 그들이 떨어진 자리에는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또 더더군다나 찐명으로까지 분류되는 인사들이 후보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받게 된 그 후보들,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요, 비리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일부는 또 다른 혐의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책을 또 연달아서 낸 그런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비명계 쪽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당의 단합이나 화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경선 결과가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하고 실제 아까 보셨지만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은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많은 지적들과 많은 목소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어젯밤에 발표된 것은 공관이나 지도부 차원에서 컷오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선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공천 하에서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만 이제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공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선 절차를 거쳤다라는 점은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지역구들이 사실 친명 대 비명 간의 그런 계파 갈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나름의 복합적인 스토리들과 복합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일컬어졌던 조상호 변호사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또 군산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 의원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번에 경선에서 또 탈락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단순히 친명과 비명과의 어떤 계파 갈등 속에서 이 경선의 결과가 모두 설명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서 처음으로 자기가 하위평가 20%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직전 원내대표입니다. 직전 원내대표가 상식적으로 하위평가 20%를 받는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경선 발표 지역 중에서 박광원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탈락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 밖의 결과다라는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위 평가는 공관이나 지도부가 최근에 내린 결과가 아닙니다. 선출직평가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지난해에 이미 결과를 냈고 그리고 평가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당원 당규상에 또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들이 다 이미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전에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선출직평가위의 어떤 평가에서는 뭐 예외 없이 뭐 특혜 없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박광원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논평해 주시죠. 지금까지 사실 하위 10%나 20%가 누구냐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공개하기 전에는 실제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요. 이제 박광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처럼 사실은 하위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과를 보면 이제 결국 감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마 거의 다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하필이면 그 감점을 받은 경쟁자인 상대방이 친명계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과연 그 하위 평가라는 걸 한 그 평가 기구가 공정했느냐 이런 걸 이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전 원내대표가 하위 평가단에 들어갔다, 하위 평가 범주에 들어갔다는 건 뭐 누가 봐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평가의 기준 자체가 그 친명계에 유리하게 설계됐던 것 아닌가. 결국 그것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에 유리한 그 시스템 속에서 당연히 친명계가 더군다나 그 개딸이라는 강력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지금 여기에 개입돼 있는 거 어차피 그 사람들이 권리당원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설계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개딸이라는 거는 뭐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결집력이 높고 그다음에 행동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실질적인 그 규모보다는 훨씬 더 이런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저는 그런 결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평가 기준 같은 것이 혹시 친명계에 유리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마무리된다거나 아니면 그에 앞서서 공천이 마무리되면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한번 공개를 해보면 그러고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총선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탓인지요. 여야 모두 벌써부터 신경이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상대당 대표까지 직접 겨냥한 고소고발전이 벌써부터 불붙은 건데요. 시발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략공천 논란을 두고서 야당은 여당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를 겨냥해서 지금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도 이제 소식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권향엽 전 비서관 공천을 두고서 이 김혜경 씨 비서를 공천을 했다,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에 삼은 건데요.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 측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횡행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위원장을 고발을 하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권 전 비서관을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맞불을 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어제 맞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통해 권 전 비서관이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 씨 일정에 동행해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서가 아니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요. 그러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난 이상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는 건 정도를 한참 벗어난 거라고 비판했고 권 전 비서관과 이 대표가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배우자에 대한 권 전 비서관의 수행 상황을 알면서도 거짓 이 해명에 동조해서 그저께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는 어제도 황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서서 재차 비서나 사천 이런 말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그제 기자회견 그리고 어제 유세에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안에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권양엽 후보를 전남의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까 공천했더니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사천을 했느니 비서를 공천했느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명백한 부정선거 불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요. 여당은 권 전 비서관 사천 주장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조직도까지 들고 나와서 권 전 비서관이 후보 배우자의 비서가 아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언론을 통해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 조직도를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 배우자 부실장 권양엽이 선명히 확인된다면서 이 권양엽 후보는 김혜경 씨 비서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민주당이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다고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박, 그러니까 권 전 비서관이 비서가 아닌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민주당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몰리다가 고발로 대응을 하는데 여당도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 강경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배우자실이란 말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권양엽 씨는 비서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비서실 밑에 넣어놓고도 비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 안 했다고 했는데 수행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자신이 경기도나 성남에서 몸종처럼 부렸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서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요. 여당에서는 권 전 비서관의 그 SNS 사진 등을 지적을 하면서 김혜경 씨를 수행한 건 사실 아니냐. 그리고 선대위 조직도를 봐도 배우자 비서실 부실장인데 왜 비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뭡니까? 일단 당사자인 권양엽 전 비서관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권 전 비서관 SNS를 통해서 권 씨가 김혜경 씨 일정을 일부 수행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여당 주장에 어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요. 김혜경 씨 몇몇 행사에 동행했다고 권양엽 전 비서관이 어떻게 비서냐. 그런 식이면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서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친명계인 김성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수행하고 사진 찍었다고 해서 비서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같은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발언을 들어보시죠. 저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봅니다만 이제 대선 후보나 그 배우자들을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다 비서라고 표현하면 그건 실제로 사실과 다른 거죠. 이렇게 민주당 공천을 두고 시작된 여야 고발전은요. 어제 여당 총선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또 앞다퉈 고발하는 것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고발전에 또 가세했습니다. 네, 원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어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건 어제 최고위에서의 이 대표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취임하기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주장인데요. 원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고발장 사진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이 문제의 최고의 발언이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겠지요? 라며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르는 사이다고 했던 그 대목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고발건은요, 지난해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던 당시에 야당에서 제기됐던 그 의혹입니다. 그걸 이 대표가 다시 언급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당시에도 원 전 장관은 이거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노선 대안 선정을 목표로 한 국토부의 과업 지시서는요. 그러니까 뭐 용역 업무 내용을 규정한 그 과업 지시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재작년 1월 작성이 됐습니다. 이후 민간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최종 결과는 재작년 3월 15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일보다 사흘 먼저, 그러니까 사흘 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대안을 검토하라는 과업 지시와 이 용역업체 선정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용역업체 선정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지만은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는 이 새 정부 인수위 시절에 이뤄졌다면서 결국 노선을 바꾼 건 윤석열 정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었죠. 실제로 이 해당 업체가 양평 고속도로 이 종점 변경안을 국토부에 보고를 한 거는 이 용역 사업을 따내고 2달쯤 뒤인 지난해 5월 19일로 이 인수위 기간을 거쳐서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였습니다. 때문에 원 전 장관은요, 본인이 5월 16일에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 시기를 보면, 그러니까 취임 직후인데 그 시기를 보면 물리적으로도 자신이 그 결정 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고발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원 전 장관 고발에도 양평고속도로 변경이 원 전 장관의 취임 이후에 벌어졌다는 어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오늘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표님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저희로서는 대체 그 전에 그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용역사는 정부가 아닙니다.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이 여당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의 사례를 잘못 언급해서요, 이 역풍을 맞았고요.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논란이 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정우택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던데 CCTV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느냐면서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이 발언에서 단수 추천 이 부분이 사실과 달랐던 거죠.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법 위반이 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정우택 후보는 충북 청주 상당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 끝에 승리해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단수 추천이라는 이 대표의 지적은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이미 자신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언급한 이 대표를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추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한 겁니다. 네, 정우택 후보는 SNS 글에서 저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이 청주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히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라면서 정치 공작 가짜 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 정 후보의 돈봉투 의혹 이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봉투 의혹이 모두 이제 끝났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공천을 받는 과정 그거는 경선을 통해서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 정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린다.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된 걸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글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정 후보께서 단수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했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늦은 오후에 장동혁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정 후보가 단수 공천받았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걸 뒤늦게 인정하고 정 후보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 대표가 허위 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당의 시스템 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여당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으로 보이죠? 네, 이 대표는 어젯밤 SNS를 통해서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문을 공유한 뒤에 국민의힘에도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힘은 정 후보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도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다면서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해서 발언한 것은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향후 발언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여당에도 사과를 한 이 대표의 모습에 일각에선 총선과 직결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대여 법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고발까지 한 건데요. 대통령이 이딴 민생 토론회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건 결국 선거 개입이다. 관건 선거 시도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 관건 선거 저지 대책위는요. 오늘 오전 윤 대통령과 정책 위반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이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이 17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령이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17회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칩니다.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이 명백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요,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관건 선거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해왔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법적인 관건 선거라고 강하게 지적한 데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건 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전임 민주당 정권이 2020년 코로나를 앞두고 돈을 살포했던 게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유로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줬던 걸 지적한 겁니다.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건 선거에 열을 올리며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 표를 얻고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악용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 토론에 관련해서 정권 선거나 계속 언급하면서 상당히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야당은 그런 것을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건 선거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를 명목으로 해서 현금을 살포한 것 그런 것이 관건 선거죠.
대통령실과 정부도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로도 민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민생 토론회는 연중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 역시 어제 국무회의에서 17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 왔다면서 아직 남은 과제가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 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7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 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야의 고소 고발전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지금 불이 붙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윤 대통령이 지금 잇따라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있죠. 지금 17차례를 최근에 했다는 건데 이 민생 토론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걸어서 민주당은 이거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관건 선거 시도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이라든지 물론 대통령실은 물론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연한 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물론 뭐 17회고 이게 총선을 직전부터 뭐 시작을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문제를 삼을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으로서야 그 지역마다 가서 뭐 청년이든 아니면 그 지역이든 맞춤형 공약과 유사한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당의 그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반면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뭐 유권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집권당의 전 프리미엄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선거를 앞두고서 뭐 모든 그 국정 행위를 뭐 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국정 행위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는 걸 이제 선관위나 이런 권위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집권당 프리미엄 왜냐면 집권당은 그 대통령이 당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민생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달라든지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을 갖기를 바란다. 지금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또 정치적 중립성을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신분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총선 시점에서 그리고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금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신다는 것은 사실상 관건 선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야 이 부분들을 부인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에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총선과 가까운 시기에 지방을 다니시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관건 선거라든지 또는 정부가 뭔가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자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컷오프된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공천 막바지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천관리위원회는요, 모두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탈락자가 이 평가 점수에서 자신이 우위였는데도 떨어졌다 이러면서 수치를 공개하니까 이례적으로 공관위가 실제 공천 평가 점수를 공개하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탈락자
잘못된 정보 공개였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 인물이 이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인데요. 이곳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 공천된 지역이죠. 앞서 유경준 의원은요, 이 공관위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이에 이제 공관위가 관련 심사 자료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 유 의원 컷오프가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먼저 어제 그 유경준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당에서 실시한 경쟁력 조사 결과 자신과 2위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면서 이 공관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관위는요, 유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면서 이 강남병 공천 신청자 이 경쟁력 조사 그리고 종합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를 했는데 이 공관위가 공개한 점수를 보면요. 1위 후보가 49.6%, 2위 후보가 41.3%로 이 유 의원 주장과 달리 1, 2위 간 그 후보 간 점수차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또 공관위는 이 강남병 모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정당 지지율에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선 추천 전략 공천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최근 불거진 시스템 공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수까지 공개하는 아주 강수를 둔 걸로 보이는데요. 점수를 공개한 뒤에 유경준 의원 한 발 물러났죠. 네, 어젯밤 유 의원은 자기가 인용한 수치는 잘못 받아서 인용한 것이라며 오류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수치 관련해 공관위와 진실 공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다만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음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공관위의 질문을 처음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2차례 확인차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공관위의 공개적 답변에 감사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 일단락된 뒤 국민의힘은 유 의원과 같은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듯 공천 과정을 문제 삼는 후보들에 대한 강경 대처 입장을 공언했습니다. 컷오프의 반발에 무소속 출마 후 복당하는 사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선 3선의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이 되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이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당초 수도권 또는 부산 지역구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당 차원에서 부정해버린 겁니다. 유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 혹시 비주류인 유승민계라서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니까 한동훈 지도부가 그런 시각을 원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경 모드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좀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없어 보여요.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까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경준 의원 재배치 이제 철회한다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인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한동훈 위원장 이 수도권 탈환을 위해서 유세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연 이틀 이제 충청도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에 이어서 잠시 후에는 경기도의 수원을 찾습니다. 네, 잠시 후 이 한 위원장은요, 수원 영통구청 이 사거리에서 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수원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승부처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한 위원장은 거리 인사 후에 이 목골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격인 이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양평,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서 여야 지도부가 최대 표밭으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이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한 위원장 수원 방문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당 비대위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서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걸 또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대표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경기도청 부지사 비서실 공무원이었던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해명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선 겁니다. 체포된 A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밑에서 법인카드 결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보다 이번 사건을 공익제보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의 전임자입니다. 검찰은 이 법인카드 결제 업무와 관련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A씨가 체포된 건 체포할 만한 어떤 혐의의 소명이나 체포 필요성이 수사기관이 아닌 법관에 의해 인정됐다는 걸 뜻한다며 이 점에 대해 이 대표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공직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어떤 혐의의 소명이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거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전에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그다음에 알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A씨 체포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 현재 후보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이 신청자들의 윤곽이 또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인물들이 다수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최초의 3연패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최근에 공식 은퇴한 분이죠.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받고 있는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인사들 상당수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이 체육계를 대표해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된 사격 황제 진종호 이사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요. 방송계 영입 인재인 진양혜 전 아나운서, 또 베테랑 외교관인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각각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정책국장인 조혜정 당대표에 이어서 최고위원회도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대표부터 공관위, 최고위원까지 모두 이 국민의힘 색채를 입혀서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임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국민의 미래의 이 선대위원장 또는 후원회장을 맡아서 이 비례대표 선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요, 한국경제를 통해서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이 이 선대위원장 또는 후원회장 등 상징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해서 이걸 두고 이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요, 이 국민의 미래에서 직책을 맡을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으나 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상으로 자신이 소속돼 있지 않은 다른 정당의 선거 지원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 마무리되고 있는데 승자리 출범 시점이나 컨셉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좀 공포적인 인물 있으신지. 저희의 선거 전략은 우리 모두가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해서 선대위 한두 명의 스타가 선거를 이끄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는 구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이 현역 의원의 컷오프 반발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이 심사 결과, 물론 이제 한 지역구긴 합니다만 심사 결과인 그 공천 평가 점수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복당하는 그런 부분 허용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실은 선거 임박하면은,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이제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경선에 아예 불참하고 뭐 탈당을 한다든가 이래서 탈당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당시에 나는 국민의힘으로 당선돼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표를 모으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그 지역구에는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경선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건데, 그 과거의 경우에도 저런 경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건 뭐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있어 왔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석이 아쉬운데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번에도 뭐 4년 전이나 과거의 그런 어떤 일종의 뭐 복당 불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것도 이제 선거가 다 끝나 봐야 뭐 저 말이 지켜질지. 왜냐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비대위원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례적으로 점수를 공개한다든지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천 반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로 읽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뭐 무서운 공천이다, 뭐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뒤늦게 공천 반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위기를 관리해야겠다라는 좀 다급함도 저는 좀 엿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천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과연 지도부가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3지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 어제 탈당을 선언했죠. 친문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 그리고 앞서 탈당했던 서른 의원이 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 등과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연대를 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기존 새로운 미래는요, 이들과의 연대를 위해서 당명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주당 탈당파인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와 홍영표, 서른, 박영순 의원이요, 오늘 오전 이 홍영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에 열을 올리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완성을 위해서 공천 학살을 자행하는 동안 민주주의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우리가 알던 그 민주당이 아니라면서요. 이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민주 세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의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당입니다. 진짜 민주 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 홍영표 의원 그리고 서른 의원이 새로운 미래로 입당하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선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이 신당을 따로 창당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된 당을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서 의원은 오늘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지금 와서 물리적으로 새 당을 만들 수는 없다며 새로운 미래에 적을 두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새로운 미래가 홍영표, 서른 의원 등 이 민주당 탈당파를 위주로 한 민주연대, 이렇게 당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새로운 미래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꿀지 아니면 이 새로운 미래 내 이 민주연대라는 추진체를 만들지 등을 놓고서 이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홍영표, 서른 두 사람은 당초에 민주연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와 합당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또는 이 새로운미래가 당명을 변경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먼저 새로운미래 입당을 한 뒤에 당명 변경 등을 논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기자회견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윤석열 정부도 물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어쨌든 민주연대 이걸 결성하는 분들이 모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각을 아주 확실히 세우는 분위기인데요. 가령 이 가짜 민주당에서 진짜 민주당 재건에 나서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새미래의 이낙연 공동대표도 앞서 광주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죠. 홍영표 의원도 어제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선 어제 언급한 가짜 민주당의 의미에 대해 소수의 팬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증오와 적대를 불러일으키는 선동 정치만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새미래 공동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는데 홍영표, 김종민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예를 들어서 당내 민주주의 이런 것도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이라 하면 어떤 화해와 포용의 정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이성의 정치. 지금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의 어떤 팬덤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증오와 적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선동의 정치만 남아 있어서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의 모습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식은 뭐 이재명 사당이 돼서 완전히 변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동안의 민주당의 이 역사와 가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되살리겠다. 그런 취지고요. 두 의원의 새미래 합류가 앞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거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홍영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현역 의원 한두 분이 합류할 수 있을 듯하다면서 현역 여부를 떠나서 다양하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서른 의원하고는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오늘 바로 탈당을 발표할 사람들은 아직 없을 거라면서도 모두 다 연결이 되고 있다면서 민주연대에 대한 합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소식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요, 자신들의 총선 캐치프레이즈가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의 표를 달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은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역구 후보 출마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에 전력 투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과 연계한 선거 전략까지 언급을 했는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이제 교차로 뽑아달라는 이른바 이 지민비조 문구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1대1은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가 경쟁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 경선에서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려드렸는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달라. 결국 이제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모여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우리를 찍어달라. 지금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국혁신당하고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요. 민주당 속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이 대표가 말한 협력이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는 세력 간의 공동 전선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했고요. 다른 친명계 의원 역시 전선을 넓혀가는 의미의 연대이지 동일한 전선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혁신당이 언급한 지역구 1대1 구도는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비례선거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데는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예. 다만 이제 비례 선거에서는 또 각각 또 일정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의 주민들이 최대한 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야겠죠. 그건 뭐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저야 민주 몰빵을 해야 하죠.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제 개혁신당 같은 다른 제3지대 당으로서도 이 조국 혁신당이 이른바 총선 표를 내건 지민 비조 전략,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진영에서는 어떤 전망 내놓고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연성 민주당 지지층은 이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안이 생겼다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연대의 뜻을 모은 것을 두고는 최종적인 연대를 위해서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입장을 딱 내기가 민감한 민주당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득표율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이제 민주연대를 결성할 것이다. 이것이 예고가 되는데 오늘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제 탈당파 의원들이 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민주연대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탈당파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공천에 그 반발을 하고 있는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새로운 미래 아니면 민주연대 그 지붕 밑으로 다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각종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지금 새로운 미래가 얻는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뚜렷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새로운 미래에 속해 있는 이 의원들이 그동안에 그 어떤 민주당이라는 우산 속에서 뭐 본인들의 당선이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 자기 개인의 무슨 고정표나 무슨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직을 뭐 당선이 됐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이게 뭐 원칙과 상식처럼 자발적으로 어떤 그 본인들의 설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위 몇십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낙천할 것 같으니까 사실 탈당한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권자들의 큰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 본인들이 단독으로 그 무슨 그 판 구도를 흔드는 것보다는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구도에서 하나의 조그만 변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불투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이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3지대로 분산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